네, 안녕하세요. 동국대에서 글쓰기로 살아남기 동글입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다르마 칼리지에서 근무하는 정윤길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살아남기에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그동안 너무 궁금했었던 에세이 글쓰기에 관한 질문을 하나씩 드려볼까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강의 세미나 교수님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문화와 예술 명작 세미나를 맡고 계신데 저도 지난 학기에 세미나를 수강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에세이 쓸 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에세이 주제를 선정하거나 책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자들이 원하는 건 이 학생이 지금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에세이에서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에세이는 지금 어떤 경향들이 많느냐 하면 내가 이런 거 많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하고 이거하고 이런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그냥 툭툭 던져 넣어버리는 거죠.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주제로 맛깔나게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세미나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에세이 주제란 혹시 무엇인가요? 방금 연장선인데, 일단 그 수업에서 다룬 텍스트 위주의 주제를 찾아내라. 너무 크게 들어가지 말고 작품암, 그 다음에 다른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그 교수님과 같이 읽은 텍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단어를 찾고 거기에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쓰는 주제가 가장 좋다 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세미나를 들으면서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에세이를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맞춰서 쓰려니까 좀 딱딱해지고 흐름도 막 끊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세이 목차는 대체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본결이라는 구조를 그냥 가져야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맞춰서 쓰려고 그러면 힘들다라는 질문인데, 첫째는 아웃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개요소를 미리 작성을 해라라는 걸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럼 이 개요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면, 이것도 여러 개 쓰려고 그러면 문장을 다 쓰면 힘든 거니까 이때는 개조식으로 쓰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토픽이 될 만한 거, 나는 첫 번째 문단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 영화의 성공 요인, 이게 전체 글 주제라 그러면 나는 첫 번째 문단에서 한국 영화의 성공 요인 가운데 뭐 배우들의 역량, 줄여서 쓴다면 배우의 역량에 쓰겠다,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그러면 그 밑에 뭘 하느냐면, 그럼 여기에 내가 뭘 쓸 소재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들, 그죠? 여기에 적어 놓는 거죠. 이런 식의 그 틀을 9개를 다 만들어 놓고 먼저,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이 단락과 이 단락이 연결이 되느냐를 잘 봐야 돼요. 저는 연구하였습니다 혹은 연구한다, 이렇게 이 둘 중에 문체를 어떻게 써야 할지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 에세이 쓸 때는 어떤 문체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게 아마 그렇게 고민이 되는 게 교수를 의식해서 그럴 거예요. 아, 이거 교수님한테 제출하는 에세이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 원래 원칙적으로 학술 논문 이런 것들은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구하고자 한다, 살펴보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에세이와 관련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에세이 글의 가장 좋은 글의 구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목의 성격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미나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텍스트를 얼마나 이해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위험사회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런 과목들은 텍스트 이해를 보여주는 과목이 아니에요. 현실 사례를 찾아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를 했느냐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잘 되면 그 위의 구성 이런 것들은 아직 여러분들은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교수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면 구성에 있어서 조금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교수님들이 충분히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집중적으로 내 주장을 펼치는 게 좋지, 늘어져 버리면 읽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레포트도 에세이만큼이나 많이 쓰는데요. 리포트에 관련된 질문도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러면 리포트를 쓸 때 나를 어떻게 지칭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학부생 입장에서 필자는 뭐 이런 얘기를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똑같은 자격이에요. 여러분들도 당당한 글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적어도 그 글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필자가 맞다고 봅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글의 특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문단에 핵심적인 줄기 하나를 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용사 부사 별로 없는 글. 에세이는 형용사 부사가 많으면 안 좋습니다. 저도 참고문헌을 굉장히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참고문헌이 너무 많아도 괜찮을까요? 상관없다고 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 뒤에 작성할 때 레퍼런스를 쓰는 게 있고 워크사이티드를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는 말 그대로 내가 이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찾아본 자료 전체의 목록을 다 나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워크사이티드는 인용 문헌이라고 얘기해서 나는 100개의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렇지만 실제 이 글을 쓸 때 직접 인용한 것, 뭐 그냥 레퍼런스 제출해 했는데 본인은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이 페이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수가 뭐 이래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교수는 100% 없을 겁니다. 아, 열심히 찾아봤네. 근데 오히려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교수자 입장으로서 이 레퍼런스가 이거하고 적절하다는 느낌을 잘 줘야 돼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윤길 교수님의 좋은 글쓰기에 대한 강연 들어봤는데요. 혜진 씨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그 에세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제가 썼던 글에 조금 반성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선미 씨는요? 네, 저는 에세이 글 쓰려고 하면 머리가 정말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이번 강연을 통해서 조금 더 저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교수님의 아주 생생한 꿀팁 얻어갈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강연해주신 정윤길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동글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세미나 에세이와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명강의를 들어보았는데요. 2부에도 저희가 대단한 분을 모셨죠? 네, 교수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조교수를 하고 있는 우정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논문을 쓰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부분은 이제 학위 논문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적은 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주장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연구 질문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적은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학사인데 어떻게 논문을 쓸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사, 석사, 박사 대충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 가면요. 학사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한 아이디어를 사실 담는다 이건 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적용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선택한 실제 사례들을 분석해보는 것 정도면 학사 학위 논문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석사나 박사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석사나 박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을 논리적으로 잘 비판하는 것도 논문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또 자신의 어떤 새로운 이론 또는 새로운 분석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이 석박사 학위 논문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연구 질문은 어떻게 찾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질문 선택 방법도 역시 두 단계로 좀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크게 연구 주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 주제에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찾아내는 것, 이렇게 이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이제 연구 질문을 선택하는 두 단계가 되겠습니다. 연구 주제 선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는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동영상도 잘 찾아보실 것이고, 수업을 들으면서 잘 알게 되거나 뭔가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 있겠죠. 또 다른 거는 아니면 뉴스 같은 것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한 점이 생긴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주제를 찾는 건데요. 그 두 번째 이제 넘어가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전쟁은 왜 발생되는지, 왜 어떤 전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지, 어떤 전쟁의 결과는 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바로 이 브레인스토밍 단계가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 끝나면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한 주제 중에 구체적인 주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이 주제 선택 단계에서 넘어가면 이제 구체적인 연구 질문. 구체적인 연구 질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인과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설처럼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기보다는 어떤 두 요소 간에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이 구체적 연구 질문 단계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연구 질문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주제에서 연구 질문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어렵죠. 좋은 연구 질문은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으로 흥미로워야 됩니다. 독자가 읽었을 때 재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질문 항상 좋은 걸 찾으면 좋겠지만 못 찾는 경우도 존재하죠. 너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연구 질문이라면 아무래도 좀 피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괜찮을 수 있는데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이 자명한 경우인데요. 사람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연구 질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연구 질문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연구 질문에 대한 자신의 그럴듯한 답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검색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리뷰 논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리뷰 논문, 아까 얘기했던 비평 논문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만약에 이런 비평 논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최신 논문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논문을 읽으면서 그 논문이 인용한 자료를 역추적하는 것이 또 다른 이제 출발점이다. 좋은 이제 자료를 찾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찾은 자료가 정말 좋은 자료가 맞나? 이거 좀 평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저자가 명성이 있는 저자인지 아닌지 이걸 이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 최신 자료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학문의 흐름이 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10년 전 논문을 읽었는데 지금은 내용이 정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으면 보통 좋은 논문일 가능성은 높은데, 좋은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해서 100% 좋은 논문이다 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번째, 보통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들은 다른 학자들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통과된 논문만 게재가 됩니다. 이제 그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논문인가? 이 논문 저 논문에서도 다 인용하고 있더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 논문은 가치가 있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논문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해야겠죠.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창의적인 동의를 찾는 것 또는 창의적인 반박을 찾는 것. 찾은 자료에 내가 어떤 것을 추가로 공헌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이론이 다른 영역에 적용될 수 있으면 가치가 더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창의적인 반박 찾기는요,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때 그 책이나 논문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다른 경우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존의 연구들을 내가 논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논문을 쓸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강연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표절 같은 경우에는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 인용 표시 없이 기존 문헌의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만 표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표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느냐, 무단으로. 그러니까 내가 인용 표시 없이.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는 오늘은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좋은 문장을 쓰는 법,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잘 연결하는 법 등등 해서 이 구체적으로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논문 쓰기를 어려워하고 있을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항상 글쓰기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글쓰기도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부를 하셔야 글쓰기는 잘 된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논문 글쓰기에 대한 좋은 강연을 해주셨는데 선민 씨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조금 글을 쓸 용기를 얻고 갑니다. 자신감을 얻으셨군요. 혜진 씨는요? 이번 기회로 조금 논문 쓰기, 글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가 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뒤에서 묵묵히 열심히 강연을 들어준 방청객분들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석인 씨 어떠셨어요? 제가 개강 이후에 사실 전공 수업에 대한 열정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논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그 전공 수업에 대한 좀 열의가 다시 불타오르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우정무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정무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동글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글쓰기, 논문 쓰기 정말 막막하셨을 동국대 학우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